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데이터 직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파치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도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전에도 인프라 설치하는 영상, 로컬에 혹은 클라우드 VM에 에어플로우 설치하는 영상, 그리고 대그 작성하는 방법, 엑스컴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다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에어플로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오늘 다루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뭔가 실습을 하거나 대글을 짜거나 그런 개발적인 내용을 진행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 목차에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개요부터 해서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이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전체 목차는 이렇게 크게 6가지고요.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2장부터 본격적인 아파치 에어플로우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링 개요부터 갈게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초반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지금 뜨는 이 링크에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에어플로우 이해하는 용으로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집, 저장, 처리, 전송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하는 작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안을 구성한 요소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어요. 원래 파이프라인이 수도관을 뜻하죠. 그 수도관 안에는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흐르죠. 물길이 이렇게 수도관을 따라가지고 흐르게 되는데 물 대신에 데이터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그래서 데이터의 원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시작점 A에서 특정 목적지 B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시각화 도구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갔다가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나 혹은 시각화 도구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이러한 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그럴 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런 파이썬이나 혹은 클라우드 기술들,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분산 기술, SQL 언어,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ETL인데요. 말 그대로 Extract, Transform, Load죠.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한 다음에 원하는 목적지에 적재하는 과정을 ETL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랑 스트리밍. 스트리밍은 많이 사용되니까 좀 용어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즉각 처리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고 하고요. 배치는 그와는 반대로 즉각 처리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일정 시간, 주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그 주기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매시, 매일, 매월, 매년 등 데이터가 처리되어서 어딘가로 이동되어져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주기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엔지니어의 주요 업무인데요. 이 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써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개발 용어 중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정확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결과 또한 부정확하거나 쓸모없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아무리 데이터를 방대하게 많이 넣고 최신 모델을 쓰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가미해가지고 기깔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풋 때는 데이터가 정제가 잘 안 되어 있고 쓰레기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출력 결과 역시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형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garbage in, 데이터 out을 하는 직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다 쓰진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 데이터를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처리해서 MySQL로 넘겨요. 그리고 넘긴 다음에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해서 일일 보고서를 뽑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게 하루마다 반복이 되면 1배치 작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엔 불용 유용 데이터 아카이빙 작업이 또 대표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사용자 서비스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파이썬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MySQL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가 10년, 20년 계속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하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5년 미만인 데이터는 계속 운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요. 5년 이상 지난 데이터는 삭제하는 이런 정책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매월 돌게 되면 월 배치 작업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웹 API 수집을 통한 ETL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웹에 API를 쏴서 파이썬을 통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옮겨서 빅쿼리로 분석하거나 혹은 바로 빅쿼리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에 또 저장을 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매 시간 돌게 되면 또 이것 역시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치 에어플로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도구냐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워크플로우 쪽 보시면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작게 이렇게 있어요. 물론 아파치 에어플로우 말고도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고 인기 있는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어떨 때 쓰고 왜 쓰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파이썬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함수 작업은 인풋과 아웃풋을 발생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extract mysq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의 함수는 인풋을 파라미터로 받고요. 인풋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return으로 아웃풋을 내뱉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이썬 함수는 보통은 인풋과 아웃풋 둘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하나만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함수가 연쇄적으로 얽혀야 될 텐데, 자, 인풋이 하나가 들어오면 함수에서 아웃풋을 발생시킵니다. 이 발생한 아웃풋이 또 다른 함수로 들어가서 처리가 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아웃풋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의 완성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풋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아웃풋이 되어서 쭉 나간다고 본다면 4개의 함수가 엮여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든 거겠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5개의 함수가 얽혀가지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함수 작업이 인풋과 아웃풋을 발생시키는데 그것들이 엮여가지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작업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앞선 함수에서 나온 아웃풋이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거에서 나온 아웃풋이 또 다른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작업이 특정 주기로 실행이 되면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까지 하는 어떤 플로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돌면 그냥 그날 처리한 데이터만 시각화가 되겠지만 계속 데이터가 발생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작업이 돌아야 시각화 대시보드가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특정 주기로 계속 실행을 시켜 주어야 의미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치 작업을 누가 실행해야 맞을까요? 예를 들면 그 작업이 새벽 5시에 돌아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매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동으로 그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는 자고 있고 이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작업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 입장에서 더 바람직한 것은 남이 그 작업을 실행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도구가 제가 만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주는 거, 그것을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제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특정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이렇게 2008년에 야후에서 우지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서 나왔고 스포티파이의 루이지,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에어플로우가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의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데이터의 복잡성과 볼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복잡성, 볼륨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환경의 관리. 자, 지금은 뭐 로컬 환경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분산 환경 혹은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기술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관리되어야 될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워크플로우 역시도 복잡해졌습니다. 작업이 여러 개로 연결이 되고 동시에 수행돼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돌리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은 자동화, 스케줄링,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크게 증가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돌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발견을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추적하고 재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이러한 니즈들로 인해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의 활용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파치 에어플로우의 등장을 보게 되면 2014년에 에어비앤비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고요. 이렇게 쭉 발전이 되다가 2020년에 2.0 버전이 나왔고요. 작년이죠. 2025년 4월에 3.0 버전이 나와서 현재는 에어플로우 3.1.6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치 에어플로우의 특징을 보면 일단 현재까지는 파이썬 언어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는 웹 기반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실행되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환경에 설치가 가능해요. 로컬에도 가능하고요. 쿠버네티스와 같은 분산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도커 환경에서도 가능하고요. 온프레미스에도 당연히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등 인프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구동할 수가 있고요. 또 에어플로우에서 지원해주는 데이터 소스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스 리스트 여기를 눌러서 가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바이더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에어플로우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이동을 에어플로우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스케줄링 기능인데요. 에어플로우가 배치 작업을 처리하는 작업 도구이기 때문에 크롬 표현식 당연히 지원하고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도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백필 작업 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쫙 채워넣는 캐치업 작업 등등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서 유연한 작업 실행을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서 2024년 다운로드 자료이긴 하지만 에어플로우가 이때부터도 압도적인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3장 에어플로우 관련 용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용어는 DAG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Directed Acyclic Graph의 줄임말인데요. 원래는 수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유형 비순환 그래프라는 뜻인데, 즉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경로가 없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자, 대부분 오케스트레이션 작업들 혹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들은 이 DAG라는 개념에 따라서 작업이 흐르게 되는데 그건 왜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은 다른 작업에 의존하거나 특정 순서로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방향성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한 DAG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작업의 실행 순서 보장과 무한 루프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작업을 다시 호출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 이 왼쪽 그림은 DAG가 맞아요. 1번에서 출발해서 방향성이 계속 일방향적이죠. 분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작업은 보시면은 1에서 3번 갔다가 5번 갔다가 7번 갔는데 7에서 3번으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분기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3, 5, 7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플로우 안에서 도는 그런 파이프라인 작업들은 DAG 구조에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자, 이 DAG는 에어플로우에서 개발되어 있는 하나의 온전한 파이프라인 작업 스크립트를 또 DAG라고 칭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다 일방향적이죠. 하나도 무한 루프가 있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무한 루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일방향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대그 내에서 개별 작업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단위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이 진행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갈래가 두 개로 나뉘죠.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작업들, 이 작업들을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어플로우는 다양한 데이터 도구들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00개가 넘는 오퍼레이터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를 따와가지고 태스크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이어가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터를 조합해서 생각하는 거의 모든 배치성 ETL 작업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발이 미리 된 게 없다면 베이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엑스컴인데요. 이 엑스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네, 태스크가 3개가 엮여가지고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인데 첫 번째 태스크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냥 일회성으로 발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작업에서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에어플로우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듯이 혹은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변수 넘기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엑스컴이라고 하는 내부의 저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각 작업 사이에 공유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엑스컴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스크들끼리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 엑스컴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센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특수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파이썬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센서가 위치한 다음에 또 파이썬 오퍼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고요.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자 정의에 따라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5분 혹은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작업이 실패하거나 혹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센서에는 파이썬 센서나 HTTP 센서 등등 다양한 센서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이거 역시도 사용자 정의 센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아키텍처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파이썬 오퍼레이터 작업이 끝나고 센서를 만났어요. 이 센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야만 조건을 충족하는 센서다라고 한다면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특정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커넥션인데요. 이거 역시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룬 게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된 정보를 원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어플로우가 외부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서, 여기서 외부 서비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나 AWS 혹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클라우드 될 수가 있고요. 또 API를 쏜다거나 혹은 다른 서버에 SSH로 접속을 한다거나 하는 등 에어플로우가 다른 외부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 그럴 때 이 서비스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저장소가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자, 커넥션은 이 UI에서 어드민 탭에 가시면 바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Add 커넥션 눌러서 새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외부 서비스에 따라서 등록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커넥션과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오퍼레이터에서 커넥션 정보를 받아와서 파이썬 객체로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인데, 자, 요 밑에서 보게 되면 대그에서 오퍼레이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뭔가 파이프라인 작업을 실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와 같은 외부 서비스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냥 커넥션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그 외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만 해놓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객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활용되는 게 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훅은 커넥션에 저장된 외부 서비스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훅이 되겠고요. 이 훅이 생성이 되면 비로소 파이썬 코드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외부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훅 역시도 베이스 훅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커스텀한 훅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빅쿼리 훅을 생성하게 되면 구글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쿼리를 날리고 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기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받아오냐 하면 하드 코딩할 수도 있겠지만 에어플로우에서는 이 커넥션에 그 정보들을 다 저장해서 그 훅이 이 커넥션 정보를 받아와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롬 표현식인데, 에어플로우가 배치성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크롬 표현식은 당연히 코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크롬 표현식을 통해서 특정 시간, 날짜 또는 간격에 맞춰서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에어플로우에서는 여기 with tag라고 하는 구문 안에 이 스케줄 파라미터에 크롬 표현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크롬 표현식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맨 왼쪽부터 분, 시, 일, 월, 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별표는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5개의 별이 들어가 있으면 매분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맨 왼쪽이 30만 되어 있고 이렇게 별이 4개면 매 시간 실행이 되는 건데 매시 몇 분? 30분에 실행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크롬 표현식도 처음 보면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태그를 몇 번만 작성해 보시면 크롬 표현식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크롬 표현식 예시는 여기 있는 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variable인데요. 이거는 에어플로우의 모든 태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플로우 UI의 전역 변수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key value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UI의 어드민 탭에 variables 가가지고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코드적으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그는 별도의 파이썬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발생한 변수가 다른 파이썬 스크립트로 넘어가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각 태그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값들을 여기 variable에 저장을 해두고 각 태그들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쓰면 훨씬 더 관리가 깔끔해지는 거겠죠. 자, 4번째는 에어플로우 아키텍처 그리고 구성 요소입니다. 에어플로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폴더와 env 파일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폴더들에 대한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그스 폴더는 파이썬으로 개발한 대그 스크립트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이고요. 로그스는 대그가 실행되면 거기서 나온 로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로그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런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config 디렉토리 아래에는 airflow.cfg라고 해서 에어플로우의 환경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메타 파일이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또한 대그 작성 시에 필요한 사용자 정의 설정 파일, 구글 클라우드 제이슨 키나 혹은 AWS 액세스 키에 대한 내용들 등등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스 디렉토리는 모듈화된 파이프라인 코드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인데요. 대그에서 파이썬으로 스크립트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클래스나 혹은 모듈화 시켜가지고 다른 스크립트에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대그스 안에서 모듈화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대그스에는 완료된 어떤 대그만 딱 저장이 되고요. 가져올 파이썬 클래스나 함수들이 여기 플러그인스 아래에 다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도록 할 때 사용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nv 파일은 에어플로우 인프라 실행에 필요한 변수들을 키밸류 형태로 정의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플로우 서비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에어플로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구성을 하는데 각각에 대한 역할을 좀 시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대그스 디렉토리에 대그 파일을 추가해요. 자, 그러면 추가 즉시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API 서버가 이 대그 정보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UI에 표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 사용자는 여기 대그스 폴더에 파일을 올리면 그 올라간 파일을 에어플로우 UI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대그 프로세서라는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대그를 파싱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파싱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대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계산하겠죠. 여기 안에 크론 스케줄링으로 언제 돌라 라고 스케줄링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스케줄러에 추가가 되었으면 실행 예정 작업을 레디스 큐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시점이 도달했으면 여기에 큐에 저장된 작업을 워커가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요. 실행된 어떤 정보나 로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그 작업 상황을 UI에 표시해주는 플로우로 전체적인 흐름이 구성되게 되고요.
이 트리거러 같은 경우는 센서와 같은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실행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이 밑에 플라워라는 프로그램은 워커 상태와 작업 실행 현황을 모니터링해주는 도구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거 역시도 같이 이 인프라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가 대그 파일을 추가를 하면 이게 UI에 그 정보가 뜨고요. 내부적으로는 대그를 파싱해서 스케줄링 계산하고 실행 예정 작업을 큐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실행 시점이 도달하면 워커가 가져와서 실행한 다음에 그 로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UI에까지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UI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고요. 작업자인 저희는 그냥 UI만 보고 버튼 몇 개를 클릭해가지고 작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에러를 디버깅하고 하는 정도의 작업만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장은 에어플로우 대그 스크립트의 구조입니다. 네, 에어플로우 스크립트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맨 처음은 파이썬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임포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대그 객체 그리고 공통정보를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밑에 실질적인 작업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태스크들이 정의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태스크들 간에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공통정보 정의를 하는 구간에 디폴트 아규먼트 쪽은 대그 하위의 모든 개별 태스크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파라미터들을 입력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에 실행한 내용들은 이렇게 대그 밑에 3가지의 태스크가 있다고 치면 이 3가지 태스크들의 각각의 영향을 주는 어떠한 정보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정보 정의 구간에서 이 대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건 뭐냐면 대그 전체의 실행 규칙과 메타 정보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대그 아이디랑 어떤 주기로 돌지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언제 시작하고 혹은 끝나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엔드 데이트까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날짜의 작업들을 모두 다 백필해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캐치업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앞서서 정의한 태스크별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여기 대그스 안에 참조를 시켜가지고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태스크 정의하는 구간은 작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여러 오퍼레이터들을 조합해서 파이프라인 작업을 정의하게 되겠고요. 본격적인 파이썬 코드 개발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함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모듈화를 결국엔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플러그인스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공통 함수나 클래스들을 저장하고 대그스 쪽 스크립트에서 불러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태스크 간의 진행 순서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꺽쇠 2개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순서에 맞게 작업이 돌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작업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방향만 보고 꺽쇠로 쭉 표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대괄호로 묶게 되면 스타트 다음에 이렇게 태스크 1번, 3번이 동시에 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괄호 표현식을 섞어가지고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예시 알아볼 때 봤던 작업인데,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배치 작업이죠.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여기 저장해서 ETL 한 다음에 시각화로 서빙을 해주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에서 앞에 ETL 되는 이 부분 있죠. 저장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되어가지고 다시 적재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몽고DB로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진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몽고 훅과 파이썬 오퍼레이터의 조합으로 에어플로우에 이 작업을 이식할 수가 있고요. 여기 MySQL 작업 같은 경우는 MySQL 훅과 SQL Execute Query 오퍼레이터를 조합해서 에어플로우에서 돌도록 이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아카이빙 작업인데 MySQL에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가는 거 혹은 바로 삭제하는 거, 이거 작업 역시도 각각의 맞는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에어플로우에서 특정 주기로 돌 수 있도록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웹 수집을 통한 ETL 프로세스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의 조합을 통해서 에어플로우 환경으로 가져온 다음에 특정 주기로 돌도록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에어플로우의 개념과 각각의 요소들, 그리고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실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이론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에어플로우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혹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론적으로 좀 모호함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